자, 이번 시간은 수행요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급성 췌장염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인턴에 들어갔어요. 소화기내과를 돕니다. 자, 담당 교수님이나 뭐 과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 급성 췌장염일 때 수행요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럼 이제 보통은 공격적인 수행요법을 합니다. 뭐 한 3에서 6리터 정도 하루에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대답을 하죠. 아, 그러면 뭐 크게 틀리진 않았으니까, 그래, 좋은 대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요. 요새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수액을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목표로 세워야 될까? 자, 바이탈 사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sepsis, septic shock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량 같은 거 잡죠. 그리고 뭐 평균 동맥압, 아니면 뭐 수축기 혈압을 잡던지, 아니면 뭐 비유엔이나 헤마토크릿의 변화, 아니면 뭐 맥박수 이런 걸 잡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급성 췌장염에서 이런 바이탈 사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왜 공격적인 수행요법이 언급이 된 걸까를 조금 이제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급성 췌장염증이 발생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우리 체액이 빠져나가죠. 췌장 주변으로 일단 빠져나가겠죠. 췌장 주위에 이제 액체 고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복막강에 있으니까 후복막강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뭐 복강, 흉강 쪽으로도 체액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효 혈장량이라고 하는 게 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 순환되는 혈장량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누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이포볼레미아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장기로 가는 관류가 잘 안 될 거고 장기 부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표들이 우리 쇼크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쇼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그 조직으로 기관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급성 췌장염에서도 바이탈 사인이 언급이 되는 이유고요. 결국 급성 췌장염이 조절이 안 되면 벤트 달고 승합제 달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후 지표를 보시면 그런 게 다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변량은 0.5cc per kg per hour죠. 보통 이제 60kg 기준이라면 30cc가 시간당으로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동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5를 보통 잡죠. 그리고 이제 수축기는 90을 잡죠, 보통. 그러니까 65는 넘어주느냐, 수축기 혈압은 90을 넘어주느냐, 소변량은 이 정도는 되느냐를 이제 역시나 급성 췌장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엔과 헤마토크릿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수액을 줬으면 그게 이제 순환하는 유효 혈장량으로 넘어갔다면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이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오르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예후가 안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유엔 크레아티닌 공부할 때 탈수가 됐을 때 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거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 맥박수도 보통은 한 120 제 기준으로 보죠. 120 미만으로 충분히 떨어졌느냐, 이걸 이제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GI 블리딩에서도 적용이 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뭐 얼서 블리딩인지, 뭐 LC를 동반한 베릭스 블리딩인지 어떤 GI 블리딩 환자가 왔는데, 처음에 헤모글로빈을 봤더니 한 10이에요. 그리고 뭐 혈압도 한 110에 70으로 유지가 되고 있대요. 괜찮은데?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맥박수가 막 130 이렇게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만간 헤모글로빈도 더 떨어질 거고 혈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빨리 뭔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헤모글로빈이 원래 이 사람이 얼마인지를 또 봐야 됩니다. 16이었는데 이 사람이 12로 떨어진 건지, 그런 이제 변화량도 보는 게 중요하고, 일단 얘네들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맥박수가 확 뛰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노티를 할 때도 그렇고 노티를 받을 때도 그렇고 맥박수가 얼마니,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처음에 이 사람이 베이스라인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니,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혈압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탈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쇼크나 뭐 GI 블리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공격적인 이제 수행요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3에서 한 6리터, 뭐 이게 많다고 한다면 한 3에서 4리터 정도 줘볼까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40cc/hr 정도 잡으면 하루에 1리터를 주는 거니까 120에서 한 160 정도 줘본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맞다, 예전에 공부했는데 한 급성 췌장염이면 이 정도 주니까 나는 뭐 24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 내일 한번 랩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는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한 걸까요? 이것도 완전히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죠. 만약 이 사람이 LC가 있다, 기저에, 아니면 CKD가 있다, 아니면 헐트 밸류가 있다, 또 이제 뭐 고령이다, 아니면 뭐 체구가 작으신 분이다, 이런 사람에게서도 이게 최적의 오더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제 바이탈의 어떤 지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정말 필요한 걸 해주라는 그런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려 보면은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는 수치는 5에서 10cc/kg/h를 초기에 주다가 점점 줄여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줄여서 결국에는 하루에 한 3, 4리터 정도 되게 주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일률적으로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기저질환으로 이제 LC, CKD, 신부전, 뭐 고령의 체구 작은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줘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서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초기 하이퍼볼레미아가 이제 해소가 됐는지, 바이탈은 괜찮은지,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개별화시켜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수치도 정말 이제 10에서 한 15cc/h 정도로만 이제 올려서 줘봤더니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사망률도 높아지고 기기환기도 더 많이 시키고 오히려 이제 뭐 그 북부의 구획증후군이 유발될 만큼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다. 그러니까 조정해서 한 이 정도를 주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지,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깔렸다면 이렇게 많이 줘서도 안 됩니다. 더 줄여서 더 미세하게 컨트롤하면서 팔로우업 하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하이퍼볼레미아를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확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요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잦은 팔로우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액을 엄청나게 붓잖아요. 그걸 하루 동안 계속 우리가 팔로우업도 안 하고 그냥 간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든다면 LC 환자에서 이제 베릭스 블리딩 환자가 왔잖아요. 혈압이 처음에 너무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이제 노멀 셀라인을 부었어요. 때려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팔로우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압은 유지가 되는데 대사성 산증이 엄청 심해지거나 나트륨이 확 뜨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치료를 하다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나트륨, 그러니까 노멀 셀라인의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고정성입니다. 그러니까 154 정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135에서 145를 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이포나트리엠이 환자에서도 그냥 노멀 셀라인만 줘도 이게 이제 좋아지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고요. 또한 이 노멀 셀라인에는 이제 클로라이드가 들어있죠. 그럼 클로라이드가 상당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음이온을 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탄산염이 감소합니다. 줄여지면서 이제 음이온의 어떤 이 전체 총량을 맞추거든요. 결국 중탄산염이 감소되니까 과염소성 대사성 산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많은 양의 수액을 주입했다면 VBJ라도 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C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문맥압 항진이죠. 문맥압이 항진이 되다 보니 결국 합병증으로 베릭스가 생기고 베릭스가 터져서 베릭스 블리딩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수액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혈압은 잘 유지가 될지언정 문맥압 항진이 더 악화돼서 사람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선,
중요하다는 거고 LC 환자는 기본적으로 수액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LC 환자에서도 하이포 나트리엠가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붓더니 나트륨 잘 교정되고 있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적당량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LC 환자는 기본적으로 미세한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병태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EJM에서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또 했었냐면, 제 공격적인 그룹과 이제 모더레이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 이제 어그레시브한 그룹은 20cc per kg을 이제 2시간 정도 볼러스로 주고, 이후에는 한 3cc per kg을 이제 시간당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주고 3시간째 이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트는 이제 절반 수준으로 10cc per kg으로 이제 볼러스로 이제 2시간 정도 주고, 이후에 한 1.5cc per kg per hour로 이제 일단 1시간 주고 3시간째 같이 체크를 한 거죠. 자, 얼마를 줬을까요? 일단 60kg 기준이라면 이제 600cc를 2시간에 걸쳐서 주고, 또 이제 1시간에 여기 보시면 60kg면 90cc 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간째 체크를 해봤더니 이미 이 정도만 줘도 오버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볼륨이 과부하되고 하이퍼볼레미아가 해소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중단했습니다. 수액을. 겨우 3시간 동안에 한 700cc 줬는데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체크했느냐? 일단 뭐 CVP 이런 것도 이제 뭐 활용을 했을 수 있고, 뭐 민 BP, 그러니까 평균 동맥압, 또 뭐 SBP, 소변량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자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된다? 하루에 3, 4리터를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요법은 정말 개별화되어 있고 많이 줄수록 팔로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VBJ를 좀 하는 게, 그러니까 각각의 뭐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막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VBJ라도 해서 좀 팔로업을 하면서 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나트륨이 너무 떨어졌을 때, 너무 높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현실 상황이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나트륨 막 우리 계산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렇게 줘봐도 실제로 똑같이 안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팔로우 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내가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 라는 게 팔로우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오만한 거죠. 내가 그냥 하루 단위로 그냥 팔로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주겠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안정한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바이탈이 좀 흔들리고 초기일수록 뭔가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급성 췌장염에서 어떤 수액을 주면 좋을까? 이제 종류를 물어본 거죠. 1번 하트만 솔루션, 2번 노말 셀라인. 뭐 보기는 더 많을 수도 있어. 뭐 하트만 덱스, 트로스 용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0.45 뭐 이런 게 이제 보기에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하트만 솔루션이 맞죠. 뭐 제가 예전에 학생 때도 뭐 장액 소실이랑 관련되면 하트만 솔루션 찍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족보도 있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하트만 솔루션이 맞는데 이것도 무조건 하트만 솔루션인가? 아니죠. 자, 일단은 하트만 솔루션을 뭐 써봤더니 노말 셀라인에 비해서는 일단은 뭐 그 췌장였던 산증을 해소하고, 또 뭐 SIRS 있죠. 요게 이제 뭐 덜 생기더라. 그 노말 셀라인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근거를 해서 하트만 솔루션이 뭐 보통은 권고가 되긴 하는데, 자, 만약에 칼슘이 너무 높아요. 고칼슘 해증이 동반된 급성 췌장염이다. 칼슘이 한 13 정도 됐다고 할까요? 자, 이럴 땐 노말셀라인을 써야죠. 우리가 이제 하이퍼칼세미아에서는 어떤 수액을 쓰게 돼 있죠? 노말셀라인, 일단 하이드레이션 하라 이런 거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급성 췌장염 무조건 하트만 솔루션이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또 가지고 있는지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노말셀라인을 쓸 때는 이제 pH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전해질도 신경 쓰면서 써야 되겠지만, 고칼슘 해증이 동반됐다면 하트만 솔루션에는 칼슘이 들어있죠.
그리고 급성췌장염에서 고칼슘 혈증이 관련이 있죠. 자, 칼슘이 높게 되면요. 이 판크레아틱 덕트 쪽에서 이제 칼슘이 축적이 되고 이 칼슘이 우리 효소 활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트립시노겐의 액티베이션을 또 유발해서 이 그 급성췌장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칼슘 혈증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급성췌장염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칼슘도 같이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혹시나 하이퍼RTG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이게 어떤 뭐 이뮨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는지, 특히나 우리 뭐 CT를 봤는데 췌장이 뭔가 소시지처럼 생기고 주변에 뭐 약간 림이 보인다 이러면 이제 우리 IgG4 related disease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도 낼 수가 있어야 되죠. 랩에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급성 췌장염 하면은 하트만 솔루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액도 무조건 하나가 답이 아니라 사실은 하트만 솔루션 노멀 셀라인 말고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칼로리 교정도 충분히 해야 되니까 하트만에다가 덱스트로스가 섞여있는 핫덱을 쓸래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행요법을 할 때는 뭐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최적화된 수행요법을 구사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A라는 진단명을 받고 올라온 사람인데 저번에는 똑같은 A 진단명 환자에서 이렇게 수행요법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내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르게 내고 이거 이상하게 얻어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A 진단명일지라도 깔려있는 병태가 정말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저질환으로 또 뭐가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기저질환에서는 뭐가 중요 포인트고 뭘 주의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급성췌장염인 것처럼 보였지만 고칼슘 혈증이 동반되고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수액 종류를 갈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의사들은 그걸 보고 이제 오더를 다르게 내는 거라는 거. 그걸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내는지 안 물어보는 이상은 그 당사자 의사한테 안 물어보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추정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너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초년생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얻어낼 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거를 좀 고려해서 내는 게 수행요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잡아라. 자기만의. 그러니까 바이탈이 너무 흔들린다면 더 자주 봐야 되고 조금 안정된다면 간격을 좀 넓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량의 수액을 줄 때는 항상 좀 VBGA라도 팔로우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처음에는 혈압만 보고 노멀셀라인을 미친듯이 퍼부었는데 그러다 보면 노멀셀라인에 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인슐린 요법을 아니면 뭐 어떤 수행 요법을 어떤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환자의 상태를 다 세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질문한 사람은. 질문한 사람의 그 포인트만 저한테 설명을 할 뿐. 그럼 결국에는 그 답은 제가 정확한 답이 안 되겠죠.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저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예 답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